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인상을 놓고 사측과 갈등을 빚고 있는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가 22일부터 부분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노조가 요구하는 임금 인상폭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과 함께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 태도도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대한항공이 31일까지 조종사 노조의 부분 파업으로 축소 운항을 실시합니다. 국제선 24편과 국내선 111편, 화물기 12편이 취소되는데 국제선은 일본, 중국, 중동 노선이 영향을 받습니다. 조종사 노조의 부분 파업으로 인한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파업 기간 중 국제선 기준 97.2% 항공편이 정상 운항 예정입니다. 노조는 임금 인상폭을 기존 37%에서 29%로 낮춰 제시했지만 여전히 요구가 지나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노조는 조종사들이 중국 항공사로 이직하는 등 업계 상황을 제대로 보고 비전을 제시해달라는 뜻에서 상징적 숫자로 인상률을 제시했다며 이를 고집할 뜻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오히려 사측이 2년째 1.9% 인상만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장 상황을 돌아보라는 암시였고요. 그리고 그 회사가 주장하고 있는 지금 1.9%, 액수로 따지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8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 그게 적다기보다 그게 제시하고 있는 근거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언제든지 회사가 그런 변화를 준다면 많이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안을 제시한 겁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를 꾸려 수송 상황과 안전관리 상황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결항 편수가 많지 않아 다른 항공사를 통한 대체 수송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결항 항공편을 예약한 소비자들은 국제선의 경우 추가 비용이나 위약금 없이 변경이나 환불이 가능하고 국내선은 위약금 없이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계속되는 구조조정에 일자리가 없다 보니 청년도 중년도 창업 전선에 나선 사람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 채수 늘어나는 것에 비하면 매출 증가는 참 더딥니다. 또 종사자 수를 고려하면 더 부진한데 불황 속 내실 없는 사업의 현실 같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글로벌 대기업부터 동네 분식점까지 작년 말 기준 전국의 사업체는 387만여 개, 5년 전보다 52만 개 이상 늘어난 겁니다. 하지만 숫자 증가만큼 내실은 없었습니다. 사업체당 매출이 5년간 평균 1%대 초반 성장하는 데 그쳤는데 같은 기간 3%대 육박하는 연평균 실질 경제 성장률에 크게 못 미칩니다. 종사자 1인당으로 따져보면 0%대에 불과했습니다. 한마디로 투입 노동력만 늘고 생산성은 떨어졌다는 얘긴데 정년과 구조조정으로 밀려난 50대 후반 이상의 베이비붐 세대, 취업을 못한 20, 30대 청년들의 등 떠밀린 창업의 결과란 분석도 나옵니다. 업종별 격차도 두드러졌습니다. 사업체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출판, 영상, 방송은 평균 매출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매출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부동산 임대업이었고 그 뒤는 사업시설 관리업이 이었습니다. 현 정부가 강조해온 창조경제와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수도권 쏠림 현상은 더 심화했습니다.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7.4%가 몰려 있었고 매출은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겁니다. 5년 전보다 모두 더 커졌습니다. 다만 수도권 내부에서는 경기도 사업체 수가 처음으로 서울을 능가했습니다. 한편 여성이 대표인 사업체는 전체의 37.6%로 소폭이나마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연합뉴스TV 정주입니다. 당연히 줘야 할 연장 근로수당을 안 주고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준 갑질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하반기 커피 전문점 등 프랜차이즈와 백화점, 아울렛 등 대형 유통부문 4,005곳을 점검한 결과 3,108곳에서 임금체불과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최저임금 미지급 등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1,325곳은 주휴수당 등 각종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238곳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했으며 2,717곳은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행위가 있었습니다. 이랜드그룹이 최근 논란이 된 아르바이트생 임금 미지급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이랜드그룹은 입장 자료를 통해 이랜드파크 외식사업부 아르바이트 직원 임금 미지급 건으로 물의를 일으켜 국민 여러분께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미지급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누락되는 직원이 없도록 피해 구제를 계속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 감독 결과 이랜드파크는 모두 근로자 44,360명에게 임금 83억 7,2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순실 게이트의 특검 수사가 시작되자 재계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소환 조사 가능성이 높은 기업 총수들은 의혹에 대한 방어 논리를 준비하는 데 집중하면서 각각 다른 행보를 보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공식 수사에 돌입하자 재계의 신경은 온통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 기업들은 총수 소환 또는 사무실 압수수색 가능성을 열어둔 채 의혹 해명 준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 삼성, 롯데, SK 총수의 행보가 눈길을 끕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사흘간 열린 글로벌 전략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특검 수사에 대비했습니다. 이번 회의가 등기임원 선임 후 해외 법인장 등 전 임원 앞에서는 첫 자리인데도 불참한 것은 그만큼 특검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됩니다. 삼성 못지않게 해명할 것이 많은 롯데 신동빈 회장은 계열사를 돌며 현장 챙기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면세점 특혜 등 관련 의혹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특검 현판이 내걸린 당일 그간 미뤄왔던 그룹 임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50대 젊은 피를 전면에 내세우는 대대적 세대교체 인사로 개혁의 속도를 내는 한편 특검 이후 조직 안정을 대비했다는 분석입니다. 이들 기업에 청문회에 출석했던 한화, CJ, 현대차 등 6개 기업 총수에 대한 특검의 재수사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재계는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와 경영 현안 중 기업들이 어느 것 하나 포기할 수 없는 만큼 당분간 투트랙 전략으로 위기 대응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최순실 씨의 측근 차은택 씨가 첫 본부장을 맡았던 문화창조융합본부는 국정농단 사태의 대표적 사례로 지목돼 왔습니다. 이에 문체부는 문화창조융합본부를 해체하는 등 박근혜 정부의 정책 기조였던 문화융성 관련 사업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이문진 기자입니다. 정부는 먼저 문화창조융합본부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역점 사업이었던 문화창조융합벨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던 것으로 그간 차은택 씨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대표적 사례로 지목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3월까지 융합본부를 해체하고 대신 새로운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는 관리 주체를 문체부로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융합벨트의 주요 거점인 문화창조벤처단지는 콘텐츠 코리아 랩 기업 지원센터로 통합해 운영하고 인력 육성 거점인 문화창조 아카데미는 콘텐츠 인재 캠퍼스로 개편할 방침입니다. 더불어 민간 주도로 진행하던 문화창조 융합센터와 K컬처밸리, K익스피리언스 사업은 해당 기업에 맡겨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융합벨트 사업에 관여하며 각종 의혹에 휘말린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원장 선임 시 후보자 공개 검증을 실시하고 사업 공모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최순실 사태로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서 내년도 융합벨트 사업 예산이 올해의 절반 수준인 499억 원으로 대폭 삭감된 문체부. 각종 의혹과 논란을 털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이문진입니다.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가 3% 중반대에 진입했습니다.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11월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연 3.28%로 지난달 5대 은행의 평균 금리보다 0.28%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5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국민은행이 3.18%로 가장 낮았고 농협은행이 3.4%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는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시장금리가 뛰면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신규 코픽스 금리 상승 가능성이 큰 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작년부터 호황을 누렸던 부동산 시장이 각종 규제와 금리 인상 등으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말만 듣고 빚을 내서 집을 산 사람들의 불안감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데요. 특히 내년에 입주 물량이 쏟아지면 역전세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경태 기자입니다. 정부는 2014년부터 침체된 경제를 끌어올리기 위해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그해 9월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재건축 규제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 카드를 함께 던졌습니다. 예상대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났지만 빚으로 거둔 성장은 그림자도 존재했습니다. 2014년 하반기부터 가계부채가 급증해 분기당 28조 원, 전년 동기 대비 2.5배 빠른 속도로 빚이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113 대책으로 가계부채 급증에 제동을 걸었는데 결과만 놓고 보면 급가속과 급제동의 반복이 됐습니다. 최근 서울의 아파트값은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강남 재건축 아파트값 하락폭도 커지고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미친 전세라며 급등하던 전세 시장은 내년엔 보합세를 넘어 급락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특히 내년에 2000년 이후 가장 많은 입주 물량이 몰려있는 지방주택 시장은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는 소비자의 심리는 현재 공급 과잉 우려에 대한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금리 기조 속에 시장 유동자금이 풍부한 만큼 인기 지역은 반등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신중론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현금을 좋아한다고들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달랐습니다. 신용카드를 훨씬 많이 쓰고 결제 수단으로 더 선호하는데 우리나라보다 먼저 신용카드를 써온 외국보다도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지급수단은 신용카드였습니다. 설문 결과 보관이 편하고 지급도 간편하다는 점을 선호 이유로 꼽았는데 신용카드 선호도는 66.4%로 현금이나 체크, 직불카드를 크게 앞질렀습니다. 이용 비중도 신용카드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2년 전만 해도 현금과 신용카드 이용 건수 비중은 엇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올해 조사에서는 신용카드가 50.6%로 현금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많아진 겁니다. 이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대단히 높은 수치입니다. 호주, 캐나다, 독일, 네덜란드에서는 현금 사용이 월등히 많았고 그나마 신용카드 사용이 많은 미국도 현금과 비슷한 수준에 그쳤습니다. 반면 선진국들에서 사용 비중이 높은 직불카드나 체크카드는 활용도가 낮았습니다. 무절제한 사용이나 불법 사용 가능성이 낮은 직불 체크카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개인이 평소 지갑 속에 갖고 있는 현금도 오히려 외국이 더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는 66.5달러, 약 7만 7천 원을 넣어두고 있는 반면 호주와 독일은 100달러를 넘었고 미국도 63달러로 우리와 비슷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남성은 지갑에 8만 2천 원을 보유해 7만 2천 원인 여성보다 많았습니다. 또 연령별로는 50대가 9만 원으로 가장 많아 젊은 세대보다 현금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강설희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여러 정책들의 도입이 잠정 중단됐는데요. 네, 오늘은 그중에서 박근혜 정부의 고용 정책의 핵심이었던 노동개혁 4대 입법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다른 주제를 다루면서 파견법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자, 또 이 외에도 어떤 법안들이 입법 추진되고 있나요? 네, 4대 입법은 파견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을 말합니다. 이 중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을 살펴볼 건데요. 먼저 근로기준법의 가장 큰 쟁점은 바로 일주일을 5일로 보느냐, 7일로 보느냐입니다.
네, 일주일은 당연히 7일 아닌가요? 근로기준법에서만 특별히 5일로 볼 수가 있는 걸까요? 네, 일반적인 생각으로 일주일은 당연히 7일이죠. 지금까지 노동부는 일주일이 5일이라는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많이 알고 계시듯이 우리나라 법정 근로시간은 일주일에 40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8시간,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사 간의 동의가 있으면 일주일에 12시간까지 연장 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일주일에 52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한 겁니다. 네, 그리고 40시간 이상 일하거나 주말이나 휴일에 근로를 하게 되면 수당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 근로기준법의 기본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연장 근로수당을, 휴일에 일할 경우에는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 40시간을 다 채우고 휴일에 일하게 되면 중복해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고용노동부가 2000년에 연장 근로시간에 휴일 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 해석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되면 휴일 근로는 맞지만 연장 근로는 아니라는 해석이 적용이 되면서 연장 근로수당은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일주일이 7일이 아니라 5일이라고 한 거군요. 자, 그런데 저런 해석이라면 5일 동안 52시간까지 근무를 할 수 있고 또 휴일에 8시간씩 일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국의 긴 노동 시간은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었는데요. 만약에 시급이 10,000원인 근로자가 주중에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을 채운 후에 휴일 연장 근로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는 시급 2만 원을 받게 되는데요. 현재 유권 해석으로 인해서 15,000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 마련되는 근로기준법 안에 일주일은 7일이다라는 명확한 문구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네, 당연한 사실을 법안에 넣어야 한다니까 좀 씁쓸한데요. 그런데 현재 이 유권 해석이 법적으로도 인정이 되는 건가요? 네, 만약에 회사에서 강요를 하면 법적으로 다투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은데요. 게다가 우리나라는 노동조합 결성률이 10%도 되지 않아서 단체 행동도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 2011년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일요일 근무에 대해서 휴일 수당만 지급하고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건 잘못이라면서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현재 1심과 2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고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승소하더라도 5년이 넘게 걸리는 긴 싸움이었던 거죠. 네, 이 제도가 약자인 노동자의 편이어야 할 텐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주일은 7일이라는 거를 근로기준법에 명시하면 어떤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네, 한국노동연구원의 2015년 연구에 의하면요. 우리나라의 주 52시간 넘게 일하는 근로자는 105만 5천 명, 전체 근로자의 10.4%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근로시간을 주 7일에 52시간으로 줄이게 되면 11만 2천 명에서 19만 3천 명의 고용 효과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를 근로시간 특례 업종까지 포함하게 되면 그 효과는 15만 7천에서 27만 2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노동 시간을 줄여서 일자리를 나누는 해법을 선진국들의 성공 사례에서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한국도 이제야 도입이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갈등의 요소가 남아 있습니다. 새누리당에서 일주일을 7일로 못 박는 대신에 특별 근로시간 8시간을 허용하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결국 법정 근로시간을 일주일에 60시간까지 보장하겠다는 셈입니다. 이렇게 되면 개정안을 통해서 노동시간을 줄이는 효과는 거의 없다는 게 노동계와 야당의 의견입니다. 네, 한국의 장시간 근로 문화가 사라질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자, 혹시 또 다른 쟁점 사안도 남아 있나요? 네, 있습니다. 바로 휴일 연장 근로수당 문제인데요. 현행 제도에서 일주일을 7일로 하게 되면 휴일 수당과 연장 근로수당을 중복해서 200%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걸 법적으로 150%만 지급하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물론 노동계와 야당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4대 노동개혁 가운데 근로기준법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1970년 전태일 열사가 분신할 때 외쳤던 구호가 바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였습니다.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법을 준수하라고 하는 절박한 호소였던 건데요. 자, 2016년 대한민국은 과연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을까요? 자, 오늘은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강설희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